자, 다음에 할 거는 자, 아까 말했다시피 티베리우스의 제도적인 자제를 한번 해볼게요. 티베리우스의 제도적 자제. 이것도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정리 못해왔기 때문에. 이 12왕제전을 보면서 이 1차 사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티베리우스가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죠. 아직은 원수정이에요. 원수정이고 그 정확하게 그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이랑 협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협치를 해가지고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켰어요. 그래서 원로원의 힘이 분명히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원로원이 모든 걸 통치하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원로원의 힘이 세 있어요. 그렇죠? 프린키파투스 원수정이에요. 그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한테서 이것저것 경영이나 아니면 정치 같은 거 배울 때 잘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를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잘 따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훌륭한 군주였던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잘 따르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로원 존중이에요. 원로원의 존중. 구체적으로는 이게 아직 그 제국이 됐다고는 할지라도 원로원의 힘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 아우구스투스도 실제로 푹 찍다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역할을 현상 유지라고 분명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을 존중해줘가지고 배려한 권한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이어주고 존중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그렇게 해주냐. 자, 일단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티베리우스가 했다는 스웨토니우스의 기록 중에 티베리우스가 했다고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그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그 말이나 정신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게 있대요. 또 말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맥락이 이거 원로원이 한번 떠봐요. 티베리우스를 떠본다. 어떤 걸 떠보냐? 티베리우스가 그 자기 비방 오욕에 빡쳐서 뭐 사상이나 자유를 탄압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언론 의원들이 이러한 비방과 중상을 범죄로 고발하려고 심리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자 티베리우스는 더 이상 이를 늘려 곤경에 처해야 할 만큼 우리는 여유롭지가 않소. 여러분이 일단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른 소송은 하나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요. 그 죄를 구실로 사람들이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죄다 여러분에게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사상의 자유 탄압하는 걸 한번 피해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핑계를 잘 댄 거거든요. 그 원로원은 티베리우스가 자기 비방하는 거 명목으로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시인들 탄압하지 않을까 하면서 떠본 건데 티베리우스가 한 말은 그 명예훼손죄로 계속 다스리면 그 이때 로마가 이 사법부가 엄청 이 볼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계속 다스리면 그 개나 소나 자기 모욕했다고 다 소송 걸 거 아니냐. 뭐 자기만 모욕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원로원 의원들 모욕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계속 다스리면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이걸로 소송 걸 거라 국정에 마비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핑계로 잘 돼가지고 이제 탄압하는 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 얼마든지 비방해도 돼. 비방해도 그냥 넘어갈게 하면서 한번 양보를 해준 겁니다. 자, 요거 창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그 원로원의 견제를 한번 잘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트가 이제 아부를 싫어한 티베리우스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자기가 독재자로 비춰져서 원로원 의원들이 견제할 것을 그 염두한 거거든요. 어떤 맥락이냐? 티베리우스가 이제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발언하거나 어디 가서 말할 때마다 이제 아청꾼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위대한 정치인, 야 우리 군주님 막 이러면서 이제 짝짝짝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티베리우스를 도미누스라고 불렀대요. 그가 군주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록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떤 놈이 아첨하려고 도미누스를 불렀다. 근데 이게 원로원이 견제를 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정말 생각 없는 놈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티베리우스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말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를 도미누스라고 절대로 부르지 말라고 선을 계속 긋습니다. 이거는 아우구스투스한테 배운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도 비슷한 그런 발언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괜히 이게 사실 멍청한 거예요. 뭐냐.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잘하면 견제를 안 받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나 잘 말해줘. 나 군주라고 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약점 만드는 게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낮추려고 하고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베리우스의 책무를 신성한이라는 말로 형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티베리우스의 명령으로 원로원에 출석했다 라고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티베리우스가 아주 화를 내요. 뭐라고 하냐, 티베리우스가 그들의 발언을 억지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정정을 해요. 이 신성한을요 힘든으로 고치고 또한 명령을 권고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발언을 잘못할 때마다 세심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짚으면서 신성한이 뭐야 이 새끼야, 힘든으로 고쳐. 그러니까 신성한 명령을 신성한 의무, 신성한 책무를 힘든 책무로 바꾸고 티베리우스의 명령으로 원로원에 출석했다를 티베리우스의 권고로 출석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 원수정 초까지는요 그 황제들 권력이 압도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역스퍼거 새끼들이 뭐 2번 다시 뭐 공화적이 된 적이 있나요? 원로원 병신된 거고 약화된 거고 뭐 공화주의 정신 같은 거 뭐 낭만주의적이고라고 지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는 황제들 권력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황제들도 눈치 잘 봐야 됐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발언 하나 잘못하는 것도 푹직당할 수 있는, 독재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자기 정치적인 명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목들도 있어요. 이건 쭉 읽어볼게요. 티베리우스는 아첨하고 영합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원로원 의원들이 예의상 혹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누워있는 가마 가까이 접근하는 걸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가마에 접근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자기 가마 밑에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이제 쭈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도 이제 막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에피소드도 소개가 돼요. 집정관급 인사가 해명을 하다가 탄원하기 위해 무릎에 매달리자,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잡고 이제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티베리우스가 몹시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기까지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정관급의 의원이 티베리우스 바지가랑이 잡고 탄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스처가 로마 시민한테 보여버리면은 이게 모양이 아주 안 좋잖아요. 독재자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벌렁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티베리우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처신에 엄청나게 신중한 거예요. 독재자 타이틀 다지 않으려고. 그러고 원로원에 대한 정중한 태도 파트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말해볼게요. 맞아요. 그 나락 감지 스킬, 그 위기 감지 센서, 딱 그겁니다. 그 원로원에서 퀸투스 하텔리우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놓자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의견에 반하는 발언을 원로원 의원이 말한 거예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어떻게 말했냐? 내가 원로원 의원으로서 보다 솔직하게 뭔가 당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용서해주기 바라오. 이게 뭐냐, 자기가 그 반박을 받은 데에 대해서 자기도 반박하면은 그냥 반박만 하면은 그것도 뭔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박을 다시 한다고 해도 차분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했다는 게 또 나와요. 이거 한번 말해볼게요. 다음 발언은 원로원 전체를 상대로 호소한 것이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 난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말해왔소. 여러분이 이렇게 거대하고 자유로운 권력을 부여해준 이상 나는 원로원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종종 세계 시민에게도 그리고 자주 그 한 사람에게도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오. 이렇게 말한 것을 난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을 선량하고 공평하며 호의를 지닌 그 주인으로, 노미누스로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오. 뭐냐, 계속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도미누스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자기를 곤란하게 하니까 아예 그냥 자기가 원로원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원로원을 그냥 도미누스로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첨하려고 이렇게 해대니까 도미누스라고 계속 부르려고 하니까 지가 그냥 원로원에 와가지고 원로원을 도미누스로 말해버린 겁니다. 아, 김세빈님, 그 연구들 많아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그 티베리우스 상속을 시킬 때 그 세심하게 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는 게 티베리우스에 대한 그 악평을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랑 짜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티베리우스가 너무 우수하고 명예롭고 막 엄청 뛰어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재위 상속을 시켜버리면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실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티베리우스한테 실권 다 넘겨줄 테니까 그냥 너 평판만 안 좋게 하자 해가지고 악평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면서 티베리우스한테는 젊은 티베리우스요, 저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질서를 지키는 일이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명언을 날리고
했다는 그런 게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마니아 관련해 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때 이제 뭐 임페리온 관련해 가지고 뭐 티베리우스 네가 갈래 말래 하는데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쿠스한테 계속 양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게르마니쿠스한테 양보해주면서 한 발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그 자기가 군사령관 되면은 또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또 계속 내려놓습니다. 누구든 한 명 또는 몇 명의 동료 없이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특히 이 사태를 우려해 자신은 국가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된 역할을 맡고 싶다고 원론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 군사원장 안 갈 테니까 난 그냥 적당히 할 일 할래 라고 하면서 뺀 거죠. 심지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든 채 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르마니쿠스가 한층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재정을 계승해 주던가 적어도 공유해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보였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뭔가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호칭에 대해서도 아주 뭔가 조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올랐을 때 한 것 중에 하나로 그 조심스럽게 처신한 걸로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봉헌되는 신전, 사제, 성직자에 관한 원로원 의거를 금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입상이나 흉상조차 그가 허락한 것 외에는 그 건립을 거절했대요. 게다가 자신의 상을 신들 사이에 두지 않고 신전의 장식 중 하나로만 만든다는 조건 하에 승낙했다. 제가 맨 처음에 방송할 때 말한 건데요. 티베리우스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이교 탄압이거든요. 세상에. 이 이교 탄압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한 건데 콘스탄티누스 때 그 반박 댓글 달려고 했고 또 비잔티움 제국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반박하려고 한 건데 로마인들한테 이교 탄압은 근본적으로 그 비잔티움 제국이 되기 이전까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굳이 이교 탄압을 안 하고, 그리고 굳이 크리스트교가 아니라도 그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교를 탄압해요. 근데 이때 티베리우스가 이교 탄압한 게 뭐냐? 맨날 이상한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뭐 아이고 우리 장군님 만세 하면서 지들끼리 무슨 뭐 동상 만들라고 하고 뭐 축제 만들라고 하고 뭐 이지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그 조언에 따라서 유언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만히 그 신격화도 안 되고 그냥 쭈구리로 있으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지들이 와가지고 설레발치면은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원로원에 갔을 때도 나를 위해서 나 신으로 승상하지도 말고 조각상도 만들지 마요 선 긋고, 그리고 점쟁이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난리 피우니까 그 호민관의 권위를 발동한 멸 안 되는 케이스로 이교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아닌 그냥 그 점쟁이들, 이상한 점쟁이들 있잖아요. 권력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법령을 중수할 것을 맹세하는 것도 9월을 티베리우스의 달로, 10월을 리비아의 달로 부르는 것도 다 거부했다. 최고 사령관이란 개인의 이름도, 그 국부라는 호칭도, 현관의 내거는 시민관도 다 거절했고, 심지어는 유산으로서 계승한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조차 속국의 왕이나 군주에게 보내는 친서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나서는 집정관도 3번밖에 안 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계속 말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황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티베리우스의 평가가 첫 번째가 그 재정 축적이에요. 이것도 웃기는 게 그 이교 제사 같은 거 금지하고 뭐 검투사 경기 같은 것도 적당히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이제 자신을 뭐 숭배하거나 자기 좀 드높이려고 하는 선전용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줄이니까 재정이 축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현상 유지예요. 이게 아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우구스투스 때 원수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게 한 대 만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를 진짜 존경을 했고 그 스스로도 꽤나 유능했기 때문에 자기 때까지 현상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면 이제 3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원수정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티베리우스가 안 좋은 이런 설화나 야사가 많이 퍼진 게 관련한 연구도 많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게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그냥 냅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비방을 냅뒀어요. 왜냐면은 언론의 탄압이나 이런 거 뭐 기록 조작하려고 하는 게 좀 독재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걸 아니까, 심지어 원로원에 가서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아예 그냥 자기를 계속 도미누스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원로원을 그냥 니들이 도미누스야라고 하면서 그냥 선 그어버리고. 그리고 그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이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만 이게 엄청 많다니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외견상의 공화정체 도입 파트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원로원과 정무관이 지난날의 위엄과 권한을 지닐 수 있게 해주며 예전과 같은 외견상의 공화정체를 도입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또 아무리 중대한 안건이라도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뭐 엄청 많아요. 뭐 세금 매기는 거랑 뭐 군사지휘라든지 아니면 뭐 친서 있잖아요. 외국 친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원로원에 물어보면서 하는 형식을 갖춘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원로원의 권위가 존중이 돼야 될 필요성을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알려줬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든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하는 법이 없고 아무리 사소하고 귀찮은 거라도 원로원이랑 다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황제가 원로원이랑 아무리 사소한 안건도 실제로 이렇게 다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정치하는 거. 이 공안정 때 원로원이랑 민회가 사소한 것도 다 논의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정치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티베리우스가 업적을 그렇게 엄청 잘 이렇게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로원에는 언제나 꼭 혼자 등원했다는 기록도 있고 이거 다음에 뭐 탑파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원로원의 의결 존중 파트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의견과 다른 몇 가지 안건이 원로원에서 의결되었지만 그는 분념조차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음 해로 예정되어 있는 정무관은 로마에 머무르며 이 명예로 만족해야 하고 수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느 예비 법무관이 원로원의 자유사절 소임을 맡겠다고 청원에 허락을 받았다. 또한 트레비아의 시민들이 극장 신축비로 유증받은 돈을 도로 보수비로 전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티베리우스는 이것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고 유증자의 의지대로 집행되었다. 원로원에서 어떤 안건을 때마침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여 그가 소수자 편에 섰지만 아무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그 밖의 문제도 정무관이나 정상적인 법 절차를 경유하지 않으면 일절 처리되지 않았다. 집정관의 권위가 대단해 속주 아프리카의 사절이 집정관의 집무실을 찾아와 카이사르를 아련하기 위해 왔는데 카이사르가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정도였다. 이것은 별로 놀랄 일이 못 된다. 티베리우스 자신도 집정관이 오면 일어나 인사를 하고 길을 양보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계속 티베리우스는 선을 지켜요. 그 티베리우스의 개인적인 성품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주도적으로 뭐 리드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가 맡은 일 있으면 그거를 무난하게 잘 처리하는 정도의 인물인데 근데 지금 티베리우스도 유능하기 때문에 그 원수정 체제가 불안정한 걸 아니까 그 아우구스투스가 시킨 대로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체제를 유지하자.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본 유증 문제 있잖아요. 유산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판단도 티베리우스가 A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로원은 B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티베리우스의 제안이 묵살돼도 티베리우스는 그래 원로원이 결정한 거니까 이렇게 봐준 거죠.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원로원의 권한이 어떻게 됐대요? 원로원의 권한과 권위가 계속 높아졌다. 아주 강해졌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에피소드 중에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정관의 권위가 대단해 속주 아프리카의 사절이 집정관의 집무실을 찾아와 따졌다. 카이사르를 아련하기 위해 왔는데 카이사르가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정도였다. 자, 이게 뭔 생각이냐? 뭔 상황이냐? 자, 그 아우구스투스의 거국적 대타협 명상에서 말한 건데요. 북아프리카는 그 기원전 소위 말하는 기원전 27년의 조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원로원 속령이 되죠. 원로원 속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잘 존중해줬고 티베리우스도 존중해줍니다. 근데 이때 북아프리카 사절들이 뭔가 좀 관례상으로 뭔가 전달받은지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치 없게 집정관보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를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티베리우스가 만약에 이 북아프리카 사절단을 먼저 만나줬으면은 아주 심각한 정치 위기가 될 수 또 있는 거거든요. 왜냐? 법적으로 북아프리카 속주는 이 원로원 속령이 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 이 아우구스투스랑 합의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티베리우스가 원로원보다 먼저 북아프리카 사절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위 말하는 기원전 27년의 조정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말이 나왔을 겁니다. 티베리우스가 북아프리카 군단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속주 시민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하면서 난리 피우면서 또 북직각을 쟀을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그려지니까 티베리우스가 끝까지 안 만나준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좀 눈치 좀 채라. 나 안 만나줄 거야. 집정관부터 만나고 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그 겸호한테도 파트거든요. 이거는 공적 있잖아요. 군공에 대한 파트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군대를 지휘하는 집정관급 총독들이 이렇게 낸 위협을 원로원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듯이 병사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일일이 자신에게 보고한다며 나무랐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집정관도 군사지휘관이죠. 뭐 임페리움 있죠. 그 집정관이랑 자기가 뭐 같이 싸운 건데 자기 부하들이나 정치인들이 왜 집정관의 그런 군공은 다 빼놓고 나만 이렇게 띄우려고 하냐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황제상이라고 하는 파트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짜잘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에피소드라 가지고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티베리우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익을 우선시하는 더없이 훌륭한 황제상을 점점 더 자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티베리우스는
뭔가 잘못이 없는 한 참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로원의 의견 중 몇 가지가 폐기되고 정무관들이 법정에서 심리할 때에는 대개 자신도 모습을 나타낸 뒤 충고자로서 그들 바로 옆에 또는 그들이 마주 보이는 맨 끝자리에 배석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세상의 일륜과 미풍양속이 태만과 악패에 더럽혀지고 흔들릴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너무 유약해 보이지도 않으려고 조언자로서 어딜 가든 이렇게 다 있었지만은 자기 의견이 원로원한테서 묵살당한다고 해도 크게 뭔가 반발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케라임 교수의 책에도 아주 뭐 흥미로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자제에 대해서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요, 그냥 썰을 풀어보죠. 또 인용은 굳이 하지 않고 대충 이런 평이에요. 티베리우스는 그 취임 직후부터 나중까지 일관되게 원로원에게 너희들 권한이잖아, 권한 행사해 라고 계속 종용을 하기도 했고 자기 의견이 묵살당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원로원을 계속 존중해줍니다. 근데 하이케라임 생각에 근데 원로원의 반응이 엄청 이상했대요. 뭐냐면은 원래 원로원 의원들이 집정관이 되려고 투닥투닥 하면서 봐봐요. 데카토도 스키피오 찍어 누르려고 온갖 중상모략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가 적극적으로 정치질을 해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원로원이 그런 게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티베리우스가 당황할 정도래요. 아이씨, 저것들 저렇게 소극적이면은 내가 오히려 할 말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 상태로 한 대가 더 가니까는 원로원의 힘이 계속 약해졌다. 이게 하이케라임 평은 그건데 패러독스로 이거를 평가하더라고요. 원수정의 역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역설이냐? 분명히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랑 원로원이 협치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근데 이 협치를 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면은 반대로 이 황제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사실 초반에 황제들이 너무 훌륭해서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하죠. 아우구스투스도 그렇고 티베리우스도 그렇고 예법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칭호도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원로원은 뭐가 되냐?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 위해서 황제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의존하게 된대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원래 원로원 의원들이 집정관 있잖아요. 집정관이 되면은 사실 다 가지는 거잖아요. 가문의 명예도 빛나고 최고 권력을 얻는 게 이제 정치질 열심히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본인들이 열심히 정치질을 해도 이 황제 개인의 권력만큼은 명망을 높일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자조를 하면서 예전보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뭔가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이거든요. 원수정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원한 거는 평화랑 협치 그리고 국정 안정이죠. 그렇죠? 국정 안정인데 실제로 원로원이랑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이런 거국적 대타협이 이제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황제들도 티베리우스 너무 잘했고 이후에는 황제들도 이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의 좋은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례가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선례죠. 원로원을 존중하고 집정관의 권위도 존중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후대 황제들 뭐 칼리굴라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폐악질을 부릴 때마다 선례 같은 거나 관습이라든가 이런 거 들먹이면서 푹찍하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또 되는 거고 그걸로 원로원이 황제를 견제하고 황제도 원로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미풍양속이 되는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그런 그림이었고 그게 아주 잘 뭔가 희망편으로 된 건데 근데 구조적으로 원로원이 점점 유약해지는 이런 역설적인 구조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황제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1차 사료 같은 거 한번 보면요. 진짜 엄청 흥미로워요. 진짜 흥미로워요. 제가 뭘 개인적으로 느꼈냐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티베리우스랑 지어낸 티베리우스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는 걸 제가 좀 넌지시 뭔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진짜 티베리우스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 친구들 한 명씩 꼭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뭐가 열심히 나서서 하진 않는데 뭐가 일을 시키면은 그냥 투덜대면서 합니다. 딱 이거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냥 투덜대면서 시키는 걸 잘하는 친구.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지어낸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권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서 푹직각을 안 재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지어냈고 티베리우스가 그거를 통제 안 했다고 했잖아요. 언론에는 잘 통제 안 했어요. 통제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정적들이 지어냈건 아니면 스스로 지어냈건 여기 지어진 티베리우스는 진짜 이 앞에 있는 진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랑 아예 달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지어냈다는 그런 게 냄새가 좀 풀풀 나거든요. 가령 뭐 엄청난 호색한이었다는 둥, 유약해가지고 로도스로 뭐 도망가서 짱 박혀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살았다는 둥, 아니면 뭐 사치가 있었다는 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다 충돌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치를 오히려 얘는 돈 쓰는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얌전한 사람이에요. 돈 쓰는 욕심도 없고 호색한 같지도 않아요. 전혀. 자식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유약한 성격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화를 내야 될 땐 분명히 화를 내고, 그리고 황제로서 카이사르로서 유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원로원 의원들이랑 집정관의 발언, 법률, 뭐 의정활동 다 존중했지만 그 모든 의결 활동과 의정활동과 재판에 다 참석했고요. 다 참석했고, 그리고 본인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뭔가 발언도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또 유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정말 티베리우스는 딱 일정한 중도의 선에서 잘 권력에 줄타기를 하면서 현상 유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때까지 그 제도적인 자제가 잘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협치, 타협이 됐다고 해도요, 이게 2대째까지 못 가고 그대로 엎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사람을 엄청 잘 봤다. 후계자로 염두한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는데 왜 굳이 티베리우스였지? 다른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라고 하면은 티베리우스는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현상 유지를 잘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스웨토니우스가 좀 구라가 많기도 하거든요. 엄청 속설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심지어 스웨토니우스조차도 그 티베리우스를 엄청나게 뭔가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것도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그 스웨토니우스의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연구가 좀 많은 건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티베리우스의 잔혹한 성품을 비난했기 때문에 이따금 평소보다 느긋하게 명랑한 목소리로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도 티베리우스가 들어오면 입을 다물 정도였다는 풍설도 나돌았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공식 석상에서는 티베리우스를 욕하고 다녔어요. 품성이 잔혹하다, 뭐다, 개차반이다 이런 식으로. 티베리우스가 올 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아내의 간청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런 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장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더 아쉬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세속 사람들의 평가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웨토니우스의 생각은, 그러나 언제나 아주 신중하게 주변 상황을 고려했던 황제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적당히 처리했을 리가 없다.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의 결점과 장점을 주의 깊게 저울질하고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시민 집회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맹세했고, 몇 통의 서한에서는 티베리우스를 군대에 정통한 인물이라던가 로마 시민의 유일무이한 보호자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었다. 자, 이 스웨토니우스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판을 낮췄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티베리우스는 개차반처럼 보이고 온갖 속설들이 나도니까 근데 왜 저런 개차반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꼽은 거지?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한 건가? 예를 들어 자기가 잘했는데 자기가 고티였는데 후대가 이제 개차반처럼 하면 자기가 좀 명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세속의 생각이었는데, 스웨토니우스의 생각에는 뭐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대목 있잖아요. 근데 군대 서신이나 몇 통의 남은 서신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시민의 민회 집회에서 말했을 때는 티베리우스를 아주 고평가한다. 그러니까 내밀하게 자기 세력을 만났을 때나 내밀한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는 겉으로 이렇게 선전한 거랑 달리 티베리우스를 아주 고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웨토니우스의 또 판단은,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한 끝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앉힌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어째서 티베리우스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냐, 아까 말한 그 성격 때문이에요. 얘는 야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야심이 많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 친구고, 그리고 욕심이 많지도 않아. 그리고 뭔가 뭐 세욕 같은데 엄청 욕망이 많지도 않고, 자기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자기 뭐 친인척들, 정말 염두에 둔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을 때 누구를 고르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나마 티베리우스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준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뭘 성취했냐? 자기가 설계하고 원로원과 함께 이루어낸 원수정 제국을 티베리우스한테 성공적으로 양위하고, 티베리우스도 그거를 후대에 양위를 하는 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원수정과 제국을 설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베리우스를 둘러싼 이제 검증이 안 되는 야사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보면은, 이게 풍속을 단속하려고 한 게 키스 금지 정책이 있거든요. 일단 무대 예인의 급료를 삭감하고 검투사 뭐 이런 거 삭감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일상적인 인사 대신 키스하는 거를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축하 선물도 보내지 말 것도 이렇게 막 공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성풍속 관련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명 높은 여자들이 기혼 여성의 권리와 체면에서 벗어나 법률상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뭐 이렇게 체포되어 조연관 앞에 나오면 스스로 사창가의 포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풍속이 이렇게 문란화된 것도 다 규제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정반대 묘사가 나와요. 갑자기 드러난 티베리우스의 악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뭐야 엄청 무슨 뭐 이 에피소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평소 그대로 벌거벗은 처녀들로 하여금 시중들게 하라는 조건 하에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음란한 밀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피소드 그냥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 은둔하면서 셀라리아라는 정사용 의자가 있는 밀실을 고안해냈다. 정사용 의자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스핀톨리아라 불리는 기괴한 비밀 유희를 창안해낸 자들이 셋이 한 쌍이 되어 그 앞에서 교대로 서로를 욕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며 쇠퇴한 성욕을 자극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3D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보는 그 음란물을 관측하는 약간 좀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앞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욕적이고 성풍속도 단속하려고 하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 절도를 지키면서 실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나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또 제가 대충 악구를 보면은 그 썰이다 야사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검증도 안 돼요. 아우구스투스의 증언이랑 뭐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는 거는 그 스스로 통제를 안 했다, 이거를 그냥 냅뒀다. 그래서 맞아요, 불케이님. 제가 봐도 티베리우스가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보면은 당시 원로원 재정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피스쿠스, 그러니까 황제 재정만 그때 뭐 이상한 행사 다 감축시키고 통제하고 뭐 상업 활동도 보장하고 해가지고 이따만큼 엄청나게 풍족해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황제가 방탕하게 놀고 그러면은 국고가 탕진돼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레포터리잖아요. 국고가 보통 탕진돼야 되는데 국고가 엄청 많이 쌓였는데 이걸 네로가 다 말아먹었다, 이런 묘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재정의 대부분을 티베리우스가 만들었다는 그런 묘사가 많고, 이거는 또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엄청 방탕하게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돈을 많이 이렇게 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꽤 훌륭한 황제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사람을 또 잘 봤다. 그런 식으로 제도적 자제편도 끝내면 되겠군요. 맞아요. 루키우스님, 간통죄에 대한 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 아우구스투스가 많이 만들고 티베리우스도 비슷한 걸 엄청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 시인들 있잖아요. 풍자시에 대해서도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걸 읽어볼게요. 티베리우스는 처음에는 그의 풍속 교정책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두뇌로 사고하며 치밀하게 지어내기보다는 우라통이 치밀어 분풀이를 하기 위해 이러한 시들을 적당히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한 증오하게 내버려두라. 이윽고 이 시들이 분명히 진실을 나타내고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티베리우스 스스로 증명해 보았다. 이게 뭐냐, 여기서도 아주 다양한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인들이 티베리우스의 풍속 교정책,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금욕적인 거를 못 참고 티베리우스를 계속 까는 풍자시를 블랙 코미디로 만들었는데 티베리우스는 이거를 단칼에 그냥 보장해 준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한 증오하게 내버려두라. 아, 유베날리스요? 유베날리스 말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꽤 긴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엄청 긴데 그 왕 위에 오른 자는 모두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지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주석에 달린 게 여기 인용된 것들은 모두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을 때의 비방시이다 뭐 하면서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뭐 술라로 막 비유하기도 하고, 놈은 이제 피만 마시고 싶을 뿐 술에는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는 둥.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뭐냐, 이 티베리우스가 통제 안 한 거예요. 보장해 준 거죠, 사실. 티베리우스 아주 관용적이고 멘탈도 개쎄요. 이렇게 멘탈 개센 사람이니까 나중에 뭔가 엄청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이제 뭐 준비한 거는 대략 끝났고 그냥 노가리 하면서 있읍시다.